오늘은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겪는 분들의 아주 솔직한 경험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겪은 그야말로 기분의 파도를 건너는 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분의 파도를 건널 때,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에세이 제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정말 격렬하고 또 예측하기 힘든 그 여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진단을 받기 전 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조차도 또 주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혼란의 시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폭풍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라는 필명을 쓰는 한 저자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분에게 내면의 폭풍은 10대 후반부터 정말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해요. 19살 때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또 21살에는 주체할 수 없는 조증을 겪게 되죠. 결국 이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저자인 조우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아주 조용히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처럼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에만 담아두면서 깊은 고립감을 느꼈던 말할 수 없었던 아이였다고 회상하죠. 이렇게 겪는 사람마다 다른 내면의 혼돈, 이 혼돈에 조울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 진단을 받았던 조은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조울증 초기라는 진단명이 마치 나는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야 라는 이름표처럼 느껴졌고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뭔가 꼬리표가 붙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은 현실이 됐습니다. 진단은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학교에는 정신병원 갔대 이런 식의 소문이 퍼졌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진짜 고통은 병 자체보다도 그걸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조울증을 겪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 두 개의 극단,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오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 조증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걸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다른 한쪽 우울증 상태에 빠지면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모든 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 극단을 오가는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는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대가가 따릅니다. 서피세님의 경우를 보면요. 약물 때문에 체중이 30kg이나 늘고 기억력도 심하게 나빠졌다고 해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탈모 같은 부작용까지 안정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폭풍 속에서 나를 지펴줄 닷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 나만의 생존 도구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연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2만,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과나무님이 만든 온라인 카페 코리안 매니아의 회원수입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힘이 되겠죠. 사과나무님은 자신만의 생존 수칙도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기, 식단 관리하기, 스트레스 피하기. 하지만 이런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이야말로 기분의 파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조증의 신호일 수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하죠.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서비스님은 우울한 생각이 덮쳐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웠다고 해요.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갈 감정일 뿐이야.
이렇게 힘든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고 버티는 법을 배우다 보면요. 어느새 새로운 해안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단계죠. 여기 이분들을 좀 보세요. 사과나무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조은님은 유튜버가 됐죠. 또 포비님은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요. 모두 자신의 아픈 경험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불로 만든 겁니다.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실패는 경험이 된다. 이 말을 서비생님이 직접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병 때문에 2번이나 입원하고 병가를 냈지만 결국 공무원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서 조기 승진까지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신질환이 결코 실패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겪어낸 힘이, 그 회복 탄력성이 더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 강인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파도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파도를 끌어안고 함께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과나무님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다. 갈 때는 매일 흔들리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진짜 강함은 시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릴 줄 아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복이란 뭘까요? 저자들은 완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잘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 상태 그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과정,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들어본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공감과 연대,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내면의 파도를 건널 때 어떻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